콜로라도주 대법원이 2024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관련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JN.1을 관심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크레딧 카드 한도를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약 절반의 공립학교 식수에서 납성분이 허용 최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2024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또 미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2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입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히고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 쪽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는 1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관련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이 180만 명에 달하고 이와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광범위해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감시 대상 목록이 이렇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심사와 국가안보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항과 항구 등에서는 최소 22가지의 다양한 입국 심사 절차를 통해 여행자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이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방기관이 이런 차별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연방기관들이 국가 방위를 보호하면서도 미국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보고서가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 건을 넘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된 추방재판 케이스는 307만 5,248건에 달합니다.
2021년 말에 205만 6,328건에 비해 10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20년 말에 약 129만 건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200만 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 건을 넘어 6월 말 240만 건, 9월 말에는 27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1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9월 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법원 적체 건수가 51만 6,031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감 시점인 2020년 말에는 약 129만 건이었고 2016년 말 대비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사들이 증가한 케이스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JN.1을 관심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명을 통해 J1.1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J1.1이 세계 건강에 미칠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도 겨울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 감시 변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심 변이는 아직까지 전파력이나 중증 화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J1.1 변이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86에서 유래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 12월 미국 내 감염 사례 최대 29%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1.1은 다른 우세종인 BA.2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30여 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WHO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J1.1에 의한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J1.1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 이후 달러 인덱스는 급락하면서 101.76으로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달러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연준이 내년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67.5%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 선임 분석가는 연준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얼른 금융 완화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가 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러화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달러는 모든 자산 가격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표가 내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모든 자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한도 상향 신청률은 지난해 11.5%에서 올해 14.4%로 상승했으며 특히 10월의 신청률은 11.2%에서 17.8%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크레딧 점수가 680점 미만인 소비자의 상향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증가한 크레딧카드 부채와 높은 연체 이자율, 그리고 크레딧카드 발급 거부율의 증가로 분석됩니다. 현재 크레딧카드 부채는 3분기에 4.7% 증가해 1조 800억 달러에 달하고 연체 이자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크레딧카드 발급 거부율도 19.6%로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크레딧 한도를 높이는 것이 크레딧 점수 관리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50% 이상을 사용하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 수 있고 크레딧 카드 이용률을 전체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면 크레딧 점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한도 상향 신청은 주 거래 은행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크레딧 점수와 한도 신청 횟수, 고용 상태, 주거 비용, 부채 등을 고려해 한도를 조정합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 연구자들의 대표단체인 자동차 공학회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미 자동차 공학회는 북미 전역의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커넥터 NACS 표준에 대한 기술 정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NACS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커넥터입니다. 기존의 미국 표준은 CCS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포드가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NACS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왔습니다. 미 자동차 공학회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 보고서를 완성하며 보고서는 북미 전역의 전기차 및 충전소 제조, 공급업체들이 NACS 표준 커넥터를 제조,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공학회의 이번 NACS 기술 표준화로 이 충전 커넥터를 제조, 보급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자동차 및 충전기 제조업체가 NACS 커넥터와 포트를 적용하기 쉬워지고 테슬라의 충전 표준이 기존 CCS 커넥터와 충돌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NACS 충전구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공립학교 식수 납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약 절반의 공립학교 식수에서 납성분이 허용 최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7 방송이 실시한 뉴욕 뉴저지 일원 공립학교 식수 테스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뉴욕주 공립교의 43%에서 납성분이 허용 최대치 5ppb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납 관련 식수 테스트 결과는 학교 웹사이트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게시돼야 하고 3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56%의 학교에서 납성분이 허용 최대치를 초과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납성분 허용 최대치는 15ppb이며 테스트 결과 납 최대치를 초과하는 학교는 식수, 수도를 교체하거나 관련 배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납이 어린이에게 해롭다고 지적하고 낮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학습장애와 성장 지연, 신경계 손상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의 학교 건물은 대부분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19세기,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배관을 통해 식수가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납 문제는 뉴욕 일원의 학교가 가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의 납 관련 식수 테스트 결과는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뉴저지주는 각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미주 지역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차보석, 신달윤 선생의 묘소가 샌프란시스코 소재 사이프러스 묘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선생은 1925년에서 32년 및 1905년에서 45년 기간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쓰던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차 선생은 1932년 3월, 신 선생은 1956년 7월 각각 미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공적을 기려 2016년 차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족장 그리고 신 선생에겐 대통령 표창을 2015년에 각각 출서했습니다. 보훈부는 이들 두 선생의 미국 내 묘소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유족 등 직계 후손을 찾아 유해의 국내 봉환 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모든 전철 차량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리처드 데이비 MTA 뉴욕시티 트랜짓 회장은 지난달 28일 라이프 애비뉴 옆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카메라의 역할이 컸다고 밝히고 이 사례가 카메라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상습범에 의해 범죄가 재발한다는 점도 카메라 설치 필요성으로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캠퍼 NYPD 교통팀장은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는 매일 제복을 입은 경찰이 1,000명 이상 추가 배치되고 있지만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18일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 수 5명 이상의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당초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뉴저지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 병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는 유급 가족 병가에 따른 고용보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유급 가족 병가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라인 문의나 주 조세국 지역사무소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주민 약 168만 명이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청 후 90일 내에 환급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장 일반적 이유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앵커 프로그램 신청자를 돕는 한라인이나 주 조세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